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셉니다.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58.6%입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래 2년 연속 하락한 겁니다. 지자체 독립성을 강조할 만한 상황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반발을 불러온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5차 지원금 논의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100%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논란도 많고 과정도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아직도 뭐 최종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100% 경기도민만 100% 주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반발도 상황이 상당히 지금 거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할 때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는 선별기준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서 이제 88%를 했는데 이재명 기사께서 정부의 기본 방침인 선별지원의 포지션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12% 있는 사람도 다 주자. 그러다 보니 지금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정치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유서의 중심에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이런 그 유권자 관점에서 보면 또 학문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정치를 너무 자기의 대선을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0% 지급 검토라는 걸 이재명 지사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약간 뭐 확정된 게 아니다 지금 뭐 시군의 공감대를 얻으면 뭐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안진걸 소장님 지금 뭐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건 아니죠? 100% 지급을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팩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생단체들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한 공식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직접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 있잖아요. 광역시도장님들 말고 그 협의회에서 88%만 걸러서 주게 되면 12%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배제가 되고 그걸 선별하는데 온갖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선별하는데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6월달 건보료. 건보료 몇백 원, 몇천 원 차이로 소득 만 원 차이로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 황당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럴 바에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국민들 모두가 1년 반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위로금과 응원금과 격려금 아니었느냐. 그리고 내수를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었느냐. 다만 지금 방역 단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방역이 성공한 다음에 모두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입장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팀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거세게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추경안 통과의 일정에 맞춰서 결국 88%로 통과돼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88%면 12%가 어떤 분들이냐? 우리 국민으로 치면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거나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또 건보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들은 직장 가입자하고는 달리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만 손해 본다는 또 막 형평성 논리 막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 5개 오산시라든지 뭐 파주시라든지 이제 5개 시군에서 고양 파주시 등 5구시군에서 그러면 나머지 12%까지 우리 경기도 우리 시 기초단체에서도 50%를 낼 테니까 경기도도 한 50% 내서 한 4천억 정도 조성하면 가능하니 경기도만 하면 경기도만 할 때 한 4천억 정도 경기도 차원에서는요 모두 지급하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다 하려면 한 1.5조 정도 필요하고요. 1조 5천억인데 경기도만 하면 4천억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제한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된 거죠. 저는 이제 팩트는 이렇게 체크해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사실 12%의 합리적인 배제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인터넷상의 댓글도 다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줬으면 좋겠는데 경기도가 그걸 제안한 건 좋은데 경기도만 받겠다면 타 시도에서는 또 굉장히 박탈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논의가 됐다면 전국의 광역시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광역시도지사 협의회가 법에 있고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법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번 뭐 1박 2일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근데 이제 오프라인 토론 어려울 테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토론해서 지금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각 광역시도에서 추경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왕에 경기도에서 이런 논의가 됐으니까 우리 한진걸 소장님은 기왕에 그럴 바에 전 광역지단체가 네, 함께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경기도의 문제의식은 좋은데 경기도만 진짜 100%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논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저게 논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세율. 그렇죠. 세금 납부할 때 내가 매출이 2천억만 넘었으면 세율이 그냥 25%를 띄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은 전부 불만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에서 42%, 45%갈 때 그러면 왜 세금 낼 때는 그동안에 있는 저 이재명 기사나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왜 소득에 따라서 차등세율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왜 그건 똑같이 안 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딱 끊어요. 얼마까지는 1억 8천, 1억 2천 되면은 딱 뭐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28%, 뭐 30% 끊고 거기서 실제로, 1원이라도 더 올라가면은 맞습니다. 세율이 확 뛰거든요. 재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웃기는 것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자체에서. 우리나라 세금 그렇게 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 80%와 81%가 왜 다르냐? 그러니까 80%, 82%를 하면 당연히 뭐 몇백 원 차이 나고 몇천 원, 만 원 차이 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낼 때는 그러지 않나요? 세금도 단계별로 돼 있는데 왜 그거는 또 일률적으로 그것도 딱 끊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딱 끊어서 얼마 예. 딱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딱 끊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도 어떤 88%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 빗변을 그려서 차근차근 줄여가는 식으로 미국은 이제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할 때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자르듯이 딱 그 88% 자르면 이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교수님 문제의식대로 원래 저희들 주장이 차등적 보편 지급입니다. 차등적 보편 지급. 재난에서 다 고생했잖아요. 다 불필요하게 정말 예상치 못한 마스크 비용이나 손소생리 비용이나 위생 비용도 많이 늘렸습니다. 부자분들은 평소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부자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이나 기존의 자산으로만 엄격히 구별할 일은 아니다. 만약에 복지급여다. 복지급여면 이종훈 교수님 말처럼 저도 하위 소득 70%라든지 80% 이렇게 끊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기초연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위 소득 70% 어르신들에게만 주고 있고 그분들에게만 통신비 12,100원 감면 조치를 해줍니다. 그 이상 몇만 원만 더 많아도 안 해줍니다. 다만 이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런 절벽이 있을까 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 지금 기초연금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권 급여도 그렇고 딱 50 얼마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 발생액을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60만 원을 받아야 되면 소득 인정이 40만 원인 덜 가난한 사람은 20만 원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형평을 맞추는 거거든요. 맞추고 있는데 이건 재난지원금은 이제 세금과는 또 다른 겁니다. 온 국민이 고생했는데 왜 그리고 평소에 이종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세율이 올라갔고 세금도 많이 낸 부자들이나 상위 계층들인데 다 같이 고생해놓고 이럴 때만 꼭 배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다. 그다음에 재난이란 건 힘 모아서 극복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논란은 최소화하고 국민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려면 논란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배제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과는 약간 또 다른 접근을 제가 시도했던 것이죠. 뭐 세금과 이제 비교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냐 선별지급이냐 논란이 있다가 여야 그리고 청와대 정부가 일단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많은 걸 정리정돈을 해서 88%로 정리가 끝났는데
경기도가 다시 들고 나오니까 그거는 그러면 여야 합의는 뭐냐? 청와대 정부 이 동의는 뭐냐? 모든 거를 다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런 우리 이재명 기사님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제가 자주 그 기억나는 거는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정치란 무엇인가 했던 그 정의에 대한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추구해 가느냐. 이 뒤에 있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목적에 맞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기사께서 정치가 만약 타협이라 그랬다면 아까 우리 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타협을 했으면 본인 자신도 그걸 수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스마르크 말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어떤 플레이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타협의 산물. 정치라는 걸 뭐 더 베스트 최고가 나올 수는 없는데 타협을 해놓은 것을 이분이 뭐 그동안 내 주장한 거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란스러워지는 거고 경기도 지역 내에도 31개 시군구가 있는데 거기도 반 이상은 능력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재명 기사님께서 31개 지역을 전부 다가 이렇게 타협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먼저 주도적으로 이 논란을 만들었으면 지적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광역 시도장은요. 기초단체장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단위에서 제안해갖고 광역시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김상곤 전 교육감처럼 교육감이 제안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특성상 또는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특성상 거기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맥락이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5개 시장님들이 5개시가 아니 어떻게 15%를 배제하냐 이분들이 계속 일관되게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에게 줘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의 시장 군수 협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법정 공식 기구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기서 일관되게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에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보통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안 돼 그럽니까? 더더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서요.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 위해서 각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다 다르게 주죠. 강원도 하천은요.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생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화성은 아동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버스가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역으로 갈수록 출산 장려금 주죠. 충북 괴산은요. 임대주택 월세가 5만 원입니다. 단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인구수를 늘리거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정책이 지자체 안에 나오잖아요. 그게 선의 경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7개 시도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좀 반대를 한다고. 이종우 교수님 말씀처럼 31개 시도가 한 입자는 아니죠. 근데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시장 광역에도 있다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또 모두에게 주는 거로 수정하자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경기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또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토해봐야죠. 중앙정부는 88% 결정했다 하더라도. 근데 다만 저도 걱정하는 건 경기도의 그런 경기도 시장 군수들의 제안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만 받는 거로 규계를 냈을 때는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못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서 이재명으로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 양측 다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전국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설적이지 않나. 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논의를 한번 빨리 붙여보자는 겁니다. 이제 기초지자체가 건의한 거를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수원, 화성, 뭐 용인, 남양주 이런 곳에서는 좀 또 반대가 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야 될 텐데 결국은 경기도만 줌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이 과연 다 어디서 나올까? 경기도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렇죠. 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러면 사실 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자치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자립이라는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할 때 제일 그 중시하는 자체가 재정 자립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주지사가 기업들 유치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강력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가 이제 세목의 변경 이전입니다. 세목 변경 이전, 세목 변경 이후에 따라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세목 변경 이전으로 해보면 43.6% 정도가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이 가장 높아요. 예. 서울이 75.6% 나옵니다. 근데 경기도가 지자체 가운데서 제일 높은데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57.3%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경기도도 중앙정부의 조부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안 그러면 중앙정부 조부금 받으려면 경기도가 공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본인이 할 수 있다. 자기 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세금 내는 중앙정부의 조부금을 여기에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만 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는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 가운데 경기도로 가는 부분 자체는 나는 이걸 용인할 수가 없다. 너무 불공평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평성인데 어떻게 57.3%를 가지고 그럼 서울은 지금 75.6%거든요. 그럼 오히려 자립도로 생각하면 서울 시민한테 모두가 주는 것이 맞지 경기도보다. 그래서 이거 행평성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께서 물론 오늘 논평을 보니까 좀 한 발 빼긴 했지만은 최소한 지방 자립도가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참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예. 근데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건 사실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전히 중앙 집권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호남 갈등, 뭐 호남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에 지역을 돌아보면요, 지역주는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건강한 현상이죠.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지역이 항폐화된. 예. 그래서 사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이제 낮은 건데 그건 높여야죠. 근데 우리가 재정 자립도 낮은 속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금 초, 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중앙정부가 지금 상당히 돈을 대는 거로 알고 계신 분 많은데요. 이 친환경 무상급식도 50% 비용은 교육청, 각 지역 교육청, 예. 30%는 광역시도, 20%는 기초단체가 분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도움 중앙정부에서 하는 영혼입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광역시도나 기초단체에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도 좀 분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50% 안팎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권한이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근데 아예 중앙정부 한 정책 말고는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성남시, 서울시 등이 청년 수당 뭐 1인당 10만 원 준비돼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도 줬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 중앙 정부의 책임이 건강하게 공론화됐거든요.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상교육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비판받을 일은 아닌데 저도 다만 경기도만 받는 거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다 같이 고생인데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광역시도가 슬기롭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88%로 이번에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하자라고 결론 나도 저도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100%다 줘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이렇게 호소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한번 건강히 해보자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해보자. 비록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 뭐 60%에도 못 미치지만 지자체가 나름의 독자적인 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60% 넘으면 안 돼요. 43.6%가 평균인데 네. 7개가 그냥 평균 미달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들고 나오는 게
지금 기본소득,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굉장히 본인의 중요한 선거 어젠다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좀 그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뭐 그런 목적 혹시 아닐까요? 물론 뭐 캠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내년 대선 갈 때까지 이재명 지사를 뉴스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아마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된 것에 대한 그 논의의 확장성은 계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학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일종의 우리에게서는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은 18세에서 65세 사이, 65세 미만의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초연금, 기초 그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이슈로 캠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 문제를 가지고 오시려 그러면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더 깊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 40년 지나면 나는 국민연금 못 받을 거다 그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한 30년 지나면 사립연금 못 받을 거란다 이거야. 그런 불안에 있는데 기본소득 그리고 예산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소득 자체를 재구축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기본소득만 계속 해가지고는 멜라는 이게 뭐 대선 후보로서 잘 팔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 논란은 뭐 여기서 더 뭐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부연하면요.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기본소득과 재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희처럼 민생운동을 해온 사람들은요, 또 그건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계속 한 달에 얼마씩 또는 1년에 얼마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근데 이재명 지사도 그것이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청년이나 노인층은 더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전혀 그 사회적 양극화 해소 효과는 없잖아요. 소득이 네.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되는 효과만 있어서 그럼 청년이나 노인들은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던데요. 저희가 말한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예. 그다음에 억울한 더 많이 버는 재산이 더 많은데 누구는 받고 재산이 없는데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을 네. 해결하는 차원에서 1차 할 때 모두에게 줘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불만이 거의 없었다. 근데 어려운 사람 더 주자는 논의 때문에 2차하고 4차는 선별로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5차 정도는 1년 반 동안 고생했으니까 다시 기본소득과는 전혀 별개로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하되 저소득층은 지금 10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피해계층은 피해지원금 따로 주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보편성과 형평성을 다 충족시키자라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네. 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는 뭐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예, 한번 하시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88%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그 88%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건보료 기준으로 하지만 그 대상을 놓고도 조금은 여전히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구당 소득 파악이 제일 잘 때가 있는 자료는 그래도 건보료입니다.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보료를 하자는 데 대해서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재산을 반영하는데 나는 이를테면 내가 퇴직을 해서 현금 흐름은 없는데 그동안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건보료를 많이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보료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한번 짚어보자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보료 짚은 문제는 똑 지금 우리네 뭐고 같으면 종부세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퇴직해서 이 집에 사는데 세금을 매기니까 나는 현금으로 없으니까 수익은 뭐 없는데. 어떻게 쫓겨서 나가는 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DB 지금 저도 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제일 잘 때 가지고 있는 것은 건보료, 그나마 건보료 같은 경우이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건보료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고통을 줬다 그러면 예. 연말 소득 정산 등등 할 때 환급 제도라든지 얼마든지 뒤에 보완할 수 있다는 것에 여운을 좀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건보료 기준은 매우 어쩔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애청자들 이제 판단해서 올해 6월달 건보료가 예.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억울한 탈락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지역 가입자들. 그냥 직장 가입자들은 급여에 따라서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예. 재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월급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본인의 소득에 재산 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토지, 부동산, 주택 이런 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국민들이어도 지역 가입자들은 88% 포함돼서 직장 가입자 88%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지역 가입자들은 88%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소득에서도. 예. 그다음에 건보료 또 선정 기준이 직장은 바로 반영되지만 지역 가입자들 2019년 소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소득. 예, 6월 달 6, 7, 8, 9, 10 5달치가 6월 19년 소득으로 반영돼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5월 말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확정돼서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럼 국세청이 이것을 건보공단에 보내서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그 인상하든 인하하든 그게 11월 보험료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바로 즉시 개선되는 거로. 그러면 당연히 2019년 된 소득이 많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지역가입자들 상당수가 지금 보험료는 6월달 보험료가 2019년도. 예, 상위 보험료로 이렇게 규정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는 지금 건보공단에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2020년 소득 줄어든 것을 최근 5월 말에 냈잖아요. 세금 납부를. 그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건보료를 조금 일찍 조정해 줍니다. 11월 달 말고 6, 7, 8, 9, 10 5달치를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죠. 일단 건보료가 인하되겠죠. 예. 왜냐하면 내 소득이 줄어든 걸 입증했으니까 지역가입자들이 한해서입니다. 예. 그다음에 건보료만 인하되는 게 아니라 88% 그 기준인 건보료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청자들께서는 진짜 이 방송 보시면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은 반드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소득이 줄어드셨다면 예. 그 소득 세를 신고를 국세청으로 받으셔가지고 건보공단 지사 빨리 가셔서 네. 인하 조정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논쟁은 왜 생겼느냐? 결국 88%를 선별하기 때문에 생긴 논쟁입니다. 뭐 생겼다. 계속 100%가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안쓰럽고 죄송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2차, 4차는 선별로 지급하는 걸 찬성했거든요. 어려운 예. 사람 더 돕자는 취지로. 근데 이번에는 정말 1년 반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네. 다 지급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죠. 근데 네. 딱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주는 게 맞느냐. 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일단 보편적 지원금 다 주고 그래야 불만이나 또는 불필요한 갈등이 없으니까 억울한 탈락자도 어려운 사람이나 피해계층은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예, 예. 실제로 그렇게 이번에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사형계층 한부모 가족들은 한 300만 원 예. 가까이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것만 부연하면 네.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우겨서 국민의힘당이랑 25% 25만 원 88%잖아요. 11조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신용카드 캐시백 결국 그걸 7천억을 지켰는데 만약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8천억만 더 붙여서 1.5조만 늘렸으면 12.5조가 돼서 25만 원 전국민에 주는 게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상황을 어렵게 끌고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도 그렇고 쓰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또 하나가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 예,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또 계속 여전히 그 논란과 불만이 있고 예. 지금 5차 지원금이잖아요. 예, 예, 근데 4차 지원금을 받았어야 될 소상공인들이 못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5차 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 예, 예. 그 배제된 분들 뭐 6만 명 가깝다는데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 사실 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그 정부가 네. 분리해 놓은 분류대로 쫙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예.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서 가장 이슈는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세금 낸 실적이 없는 간이세금 세업자, 간이 사업자들. 간사업 네. 이런 사람들 그 이웃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잘 살아. 음. 그런데 사실 저 사람은 간이세금 세업자면 잘 사는데 저분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 받는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책정되어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못 받는 분도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약 1조 원 정도가 1조 뭐 얼마가 나갔다는 거죠? 1조 6천억. 미집행되어 네.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분이 신청하신 분이 자기가 왜 받아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집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서류 미비로 받는 것이지 수료만 되면은 뭐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증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여전히 많아서 그분들이 배제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이 가세자들이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분들인데 이분들은 반기별로 증명이 안 되고 1년 단위로 매출이 증빙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중간에 창업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케이스는 아니고 원래 이미 장사했던 분들은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 비교가 되잖아요. 예. 2019년 중간에 이제 매출 창업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창업했으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소득이 얼마 안 잡히겠죠, 매출이. 근데 2020년 1년 단위 매출이 잡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이 늘어난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금지는 매출 감소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금지는 아예 문을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 지원금도 그대로 주고 손실보상도 해줍니다, 나중에. 근데 영업 제한 업종이 문제가 됩니다. 식당 카페들은 2019년 창업하면 간이가세자들은 2020년에 매출이 더 늘어나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이분들이 간이가세자들 6만 명이 문제. 지금 배제돼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기재부에 물어보고 왔습니다. 아니 중기부에 이 방송 때문에 요거 적극 구제하겠다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간이가세자들 중심으로 다수 탈락한 거잖아요. 네. 재난지원금. 근데 그분들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같은 걸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요? 매출 감소한 게. 안진걸 소장님 취재를 해보니까 네, 취재하고 배제된 왔습니다. 간이 과세자들 구제하겠다. 상당히 좋은 이제 뉴스네요.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공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